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대의 이현석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7일 증시 고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제2 IT버블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증시의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뭐 중국 증시, 여타 이제 주요 아시아 증시는 좀 상당히 이렇게 못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에 의한 조금 이제 압박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지금 미국 2년물 단기 금리가 0.5%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0.2% 정도에서 벌써 이제 0.3%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 계속 이제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번 주 이제 이 금요일 코어 PC 그 물가지수 발표랑 그다음에 다음 주 11월 첫 번째 주부터 있을 11월 4일 FOMC 회의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이제 증시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세를 지속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냥 뭐 한 달이 건너서 그냥 엮어버리면 그냥 이제 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돼버리는데 이게 이제 1999년 IT버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지수가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때거든요. 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워낙 오래돼서. 예, 이때 정말 이제 초급등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년 만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면서 요때 지금 느낌이 다시 조금 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인터넷 버블이랑 하나의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인터넷 버블 자체도 사실 그때 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뭐 실적을 많이 내고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근데 희한하게 그때 막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 그런 기업들이 막 불과 몇 개월 만에 뭐 10배 이상 급등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다 이제 망했죠. 그쵸. 그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뱅크 손정임 회장도 재산의 99%가 날아가 버리는 정말 이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그때와 좀 굉장히 좀 비슷하다. 뭐 물론 이제 메타버스가 IT 버블처럼 꺼질 것인가, 그거는 이제 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어떤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그때랑 좀 비슷해요. 인터넷도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고 무형 자산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이 메타버스가 무형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 자산 가치를 측정을 할 수 있냐? 그걸 측정 못 합니다. 이거를 누가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1999년 IT 버블 느낌이 지금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려야 되냐? 근데 지금 내리면 또 안 되겠죠. 지금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종목을 좀 하나씩 일단 좀 살펴보면요. 네오위즈홀딩스가 이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적의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이 자회사인 네오플라이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지금 일단 참여를 하고 있고, 2017년도부터인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0억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신탁 아니라 신탁이죠. 신탁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전에 데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똑같은 이제 호재로 한번 이렇게 살짝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랑 좀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네오위즈홀딩스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잘 가다가, 사실 좀 이제 상당히 좀 빠졌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 가다가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줄줄 흘러내렸는데, 지금 다시 급등을 하면서, 53,400원을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거의 이제 한 10년 넘는 고점을 이렇게 뚫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뚫었는데,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고가를 이렇게 딱 돌파를 하고, 얘네도 이제 신규 게임 미르포라는 게임에서 NFT를 적용한 그 플레이 투 원 그 시스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뭐 이제 실제로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비트코인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오위즈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주로 확 치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특히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이 500억도 안 되고 영업이익이 100억도 안 되는데 시총은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버블 느낌이 많이 들죠. 버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효과, VFX라고 하죠. 요거 이제 제공하고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자 및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요런 이제 핵심 유망 분야에 2조 6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상장 지수 펀드가 상장이 되니까 요게 이제 기관 수급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스켓 매매식으로 해가지고 싹 다 이제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ETF,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뭐 물론 이제 선물 관련 ETF지만,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또 비트코인 가격도 한 번 더 이제 치고 갔고,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처럼 이런 ETF 어떤 펀드가 형성이 되면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말씀드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 진출권도 부각이 되면서 펄어비스 역시 지금 이제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데, 전부 다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고, 지금 이 메타버스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위메이드도 똑같죠. 그쵸? 위메이드도 지금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NFT 게임 시스템 도입을 했다. 플레이 투 원 시스템 해가지고 애완용 동물을 교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면은 비트코인을 진짜 받습니다. 그러니까 NFT 관련된 사업, 그것도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NFT 사업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지금 상당히 또 주가가 좋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 비슷해요. 주가의 흐름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어떤 이슈적인 부분도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 메타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지금 신고가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 증시가 만약에 크게 흔들린다고 하면 얘네밖에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단 최대한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오늘 또 부각된 게 조선주 관련된 부분인데, 수주 호조세가 지속이 되면서 좀 이제 많이 부각이 됐어요.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는 LPG선 수주가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사실 이 현대 미포 조선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저는 이 10만 원도 좀 돌파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좋고, 이제 뭐 LNG, LPG선 이쪽이 친환경 선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바로 여기 돌파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타이밍 쉬고 여기에서 지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10만 원 또 한번 트라이를 하러, 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유증 1.3조 확보 소식에 또 오늘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 지금 이 뭐 중공업 관련주들도 그렇고 지금 이 조선 관련주들이 그 후판 관련된,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이게 이제 반영이 다 돼버렸죠. 그래서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게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수주도 굉장히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주가가 많이 저렴한 상황이니까 조선 쪽도 지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조선가라고 해가지고 배 가격이죠. 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 대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딱히 없고, 배를 더 이제 많이 만들고 항만 시스템 뭐 개조하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는 중공업 들어가는 애들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는 고점 뚫고 12만 원 뚫으면 또 한번 기술적으로 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방성기 선박용 이 배관을 생산하는 이 동방성기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전부 다 이제 조선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 STX 엔진, 그 다음에 HSD 엔진, 뒤에 이제 엔진 들어가는 요런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요런 이제 업체들도 현재 이제 주가가 좋은 상황이니까요. 메타버스 조선주가 오늘 크게 부각이 됐다. 이쪽으로 계속 좀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지금 조선주는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관점인데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관점이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좀 믹스를 하면은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일단은 살짝 이제 버블 느낌이 난다. 왜냐하면 항상 이게 어떤 증시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갈 때 제일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많은 투자자들이 10월 폭락론에 흔들려서 뭐 인버스 투자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정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주가가 폭발을 안 했는데 마지막 불꽃이 터졌다. 이제 파티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보면은 살짝 이거 잘하면 요번에 한 번 더 치고 빵빵빵 가다가 이거 잘 거품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메타버스랑 뭐 여러 이제 증시 오르는 쪽으로 일단 따라가야 되고, 증시가 만약에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 항상 이제 이 디저트가 가장 달고 달콤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저트는 꼭 여러분들이 드셔야 된다. 마지막 피날레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오늘 한 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대 이현석입니다.
10월 28일 오늘 시장과 특징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약간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현재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10월 폭락론 역시나 이제 뭐 별일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10월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았다. 미국 증시장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고. 하지만 좀 이제 이 시장의 폭락론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요거는 사실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말을 했었냐? 바로 이제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니까 금리 올라오면 시장이 한번 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10월 폭락론이 그렇게 이제 대두가 됐었죠. 뭐 이제 1974년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폭락이 또 온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하면요. 사실 PC 핵심 물가 지표죠. 그것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3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때 이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좀 거론하기 그렇고, 지금 이제 경기 자체도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게 보복 소비, 전 세계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생각보다 괜찮다. 예, 경기가 무너지진 않고 있다. 예, 버티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금리 관련해서 뭐 좀 이 시황이나 어떤 시장 이야기가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 근데 지루한데, 오늘은 좀 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폭락으로는 틀렸지만 그 근거였던 금리의 방향은 제가 봤을 때, 맞았다.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틀렸지만 그 과정 자체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 캐나다 통화정책회가 열렸어요. BOC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조를 보였다는 거예요. 뭐 일단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어요. 금리 동결했는데 캐나다 이제 2년물 단기 금리가 하루에 0.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0.2% 정도는 뭐 주식 수익률로 치면 사실 0.2%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보통 이 금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단기 금리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 단기 금리가 일주일에 0.1%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제 조금 긴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일주일에 0.2% 올랐는데 하루에 그 2배가 올랐어요. 0.2%. 그러니까 이건 초급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리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이 캐나다 단기 금리가 크게 치솟았는지 보시면 이유인즉슨 12월 달에 이제 종료 예정인 양적 완화를 즉시 종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2월까지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연준도 이제 천천히 좀 양적 완화 줄여나겠다 테이퍼링을 사실 이제 뭐 기정사실화 했죠.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 뭐 종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싹 이거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고 하다가 스톱 바로 이제 그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서 씨 뭐야 갑자기 이런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긴장을 했는데 이게 뭐 전 세계 금리가 다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캐나다도 이제 선진국 중에 하나고 갑자기 이제 선진국 BOC에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금리가 단기 금리가 또 팍 튀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인다. 지구촌 사회다. 근데 이제 이 캐나다 지난 9월달 물가가 4.4%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뭐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한 2%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거의 이제 2배 이상 나온 거죠. 근데 미국은 얼마냐면은 5.4%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4%다. 그러면 과연 이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의 중앙은행은. 캐나다 4.4%인데 지금 양적 완화를 즉시 그냥 다 종료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은 지금 물가가 1%나 더 높게 나왔는데
연준이라고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안 나올 수 있냐?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단기 금리 상승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단기 채권을 마구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다. 연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호주도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중국 철강석 수출을 뭐 못하면서 뭐 피해국이 됐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대표적인 이제 원자재 국가예요. 뭐 이제 굉장히 지하자원이 풍족해서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나라들인데 호주 3분기 근원 CPI 그러니까 코어 CPI라고 하죠. 뭐 에너지나 그런 이제 변동성이 큰 거를 빼고 봤을 때 지금 2%를 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2%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달성된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물가,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갔던 거죠. 근데 이게 6년 만에 지금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이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뭐 그래 뭐 좀 더 길어지겠지만 결국 공급난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도 공감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일시적일 수는 있는데 그럼 너희 이거 그냥 둘 거냐? 일단 일시적이든 말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대로 계속 방치할 거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캐나다 지금 중앙은행도 그렇고 영국 영랑은행도 그렇고 호주 중앙은행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흐름 따라서 다 함께 차차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주 단기 금리도 폭등하면서 연 1%를 벌써 넘겼어요. 근데 지금 미국 2년물 단기 금리가 0.5%를 지금 막 이제 넘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 1% 금방이겠죠. 그렇죠? 지금 캐나다 금리도 1% 넘겼고 호주 단기 금리도 1% 넘겼는데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미국은 항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다른 나라들이 올리고 나서 올리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호주 중앙은행이 원래 예상이 2023년 중반까지 물가가 2%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불과 이제 1년 만에 2%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너무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다 눈치를 챘어요. 시장도 눈치채고. 근데 여러분들만 눈치를 못 채셨다면 시장과 굉장히 좀 이제 동떨어진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뭐 많이 드리고 맨날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를 조심해야 된다? 다음 주 11월 4일에 있을 FOMC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조심해야 한다. 분명히 이거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시장은 항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별일 없이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동안 이제 연준, 뭐 비둘기라고 하죠. 매파 반대,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돈을 뿌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약간이라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인지 알고 여기로 와 그랬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아니라 매네. 제 손가락을 막 매가 손가락을 잘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가락을 막 세게 물면 비둘기보다 매가 훨씬 아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매야. 그럼 당연히 우리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것처럼 시장도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금리가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팔고 떠나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그걸 안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미 정말 뭐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뭐 어떤 선물 시장이나 그쪽은 레버리지가 뭐 20배 이상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뭐 알면은 돈 버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죠. 근데 이 시장의 흐름을 저조차도 100% 모른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또 그림자가 생기려면 또 빛이 있어야 되고 동전의 이제 양면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도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다 부정적으로 보이겠지만 그 속에 잘 보면은 위기 속에 기회가 늘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황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도 계속 듣다 보면요 적응되십니다.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일단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연말에 쇼핑 시즌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사실상. 그래서 뭐 이제 할로윈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연말에 이 소비가 확 또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것만 봐도 사실 뭐 올해 연말까지 경기 나쁘지 않을 거야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이 연말 쇼핑 시즌 판매액이 미국이 소매 판매 협회라는 데서 예상을 하기로 8,59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이전에 최고 기록이 7,773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상회하는 사실상 최고 기록치를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지금 판매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공급난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소비 이꼴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경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폭락론자들이 다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사실 크게 관가를 한 거죠. 그렇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분명히 보복 소비 붙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다시 이렇게 경기에 불이 확 붙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활동이 펼쳐질 것인데 단순히 금리가 크게 뛴다라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무너질 것이다. 인플레이션 너무 강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경기가 살짝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식 다 팔겠지라고 너무 지레 짐작을 한 거예요. 지레 겁을 먹은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패배 요인이죠. 그렇죠? 폭락론자들의 뭐 늘 이제 이 하락론자들은 사실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와도 이게 사실 기회인데 그거를 비관적으로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인 부분도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 무너질 거야. 금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둔화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사실 경기는 나쁘지 않아요. 살짝 둔화될 뿐이지. 그러면 그거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좀 헛다리를 짚은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유 관련된 부분인데, 유가 관련된 부분. 요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가장 큰 어떤 원흉, 그게 이제 바로 유가인데, 지금 이제 어저께 미국 원유 재고 예상치가 미국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여타 뭐 가솔린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란 핵 합의 보건 협상 기대감. 갑자기 여기서 이란이 왜 나오냐? 갑자기 뭐 이란 그 축구할 때 봤는데 갑자기 왜 나오냐? 그게 아니라 이란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산유국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핵
관련된 부분 때문에 증산도 못하고 사실상 좀 베네수엘라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인데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복지 확대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거의 이제 망한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핵을 가지고 소위 말해 좀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받아서 생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펙 내에서 세계 3위 산유국이에요. 사우디랑 이라크 다음으로. 근데 얘네가 그동안 석유 생산을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얘네가 석유 생산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원유 가격 연일 급등하고 있는 석유 유가도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의 흐름이 좀 꺾였어요. 유가의 흐름이 좀 하방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생산을 한다, 그러면 유가는 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오펙 회의도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4일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펙 회의에서 이런 뭐 증상 관련된 부분,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할 것이다. 왜냐면 앞서 이제 제가 1974년도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 발생했을 당시 유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유가 상승률이 100%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굉장히 좀 자극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 이 유가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가만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높습니다. 그때보다 더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이제 선물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유가도 갔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조 효과가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유가 지금 이제 100불도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유가가 만약에 잡힌다라고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있고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또 따로 있죠. 심리적인 부분. 항상 이 심리적인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산에 나선다, 그러한 이제 이슈가 슬슬 시장에 나오면은 유가가 하락 안정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요? 다음 주 FOMC 회의도 있고 오펙 회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두 개나 있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황적인 부분을 좀 길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특징 섹터랑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반도체 섹터가 엄청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뭐 메인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3%까지 상승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제 뭐 피크아웃 고점물이, 그러니까 지금 피크아웃이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철강도 피크아웃이다. 근데 실적 전망치 더 상향됐죠. 실적도 더 잘 나왔죠. 그다음에 뭐 화학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 좀 뭐 부진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버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살짝 뭐지, 이거 내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실적이 나오면. 그쵸?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과거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 항상 중요하다 보니까, 미래 실적은 만약에 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둔화될 수도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30% 가까이 이렇게 폭증을 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10%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으면 사실상 지금이 뭐 과거의 실적이긴 하지만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 이거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그런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낸드 사업이 흑자 전환에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낸드가 이제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이제 적자였는데 드디어 이제 흑자로 턴을하면서 무려 이제 오늘 거의 6%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이 반도체는요 보조지표상으로 좀 저점 부분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좀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난 한 10년간 계속 이제 반도체를 보면 많이 떨어지면 그냥 사면 되더라고요. 반도체는 그냥 뭐 이게 워낙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좋아지면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면 오르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르면 또 팔고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경기 흐름만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이제 실적 대비 좀 이제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난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또 물류 대란이랑 합쳐지면서 반도체가 다 필요해요. 반도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반도체가 이 배송 시간도 길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화물 운송이 정말 타이트하죠. 그렇다 보니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량까지 떨어지면 이거 반도체 큰일 났다. 그런 이제 분석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공급난으로 GM 실적이 박살났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반도체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하고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공급난이 붙은 어떤 섹터나 그런 이 산업군이나 기업들은 다 주가가 잘 갔어요. 뭐 이제 철강 쇼티지에서 철강주도 잘 갔고, 알루미늄 뭐 원자재가 다 뭐 쇼티지다, 뭐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자재 다 잘 갔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 핵심적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몇 번이나 삼성전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잘 협력해달라 부탁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희한하게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라는 단순한 그런 접근 방법으로 보면은 반도체 현재 저점 매수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역시 쉽게 죽지 않는다. 진입 장벽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항상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나친 우려, 뭐 기사 같은 게 쏟아질 때 저가 매수, 뭐 분할로 이렇게 모으시다 보면은 늘 좋은 그런 좀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또 최고가를 갔습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이전에 좀 이 루머가 있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향 이제 조 단위의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 수주가 없던 일로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요때 이제 급락을 했어요. 하루에 16%. 근데 참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이 루머가 이렇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게 아닌 걸로 되면서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루머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뭐 개인 투자자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이 기업 빼고 누가 그러면 이 후공정 관련된 장비 수주를 대신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고요. 반도체 증설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왜 그런 노이즈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전에 여기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뭐 살짝 이렇게 높아지긴 했는데, 공매도 비율 자체가 뭐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종목이어서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요때 공매도가 확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살짝 이거는 좀 장난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좋은 기업은 루머의 사자, 또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플렉스인데요. 유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제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IT 부품 중에서 이 회로기판 관련된 부분이 쇼티지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 인쇄 회로기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FP12 요 이제 기업들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유프렉스도 지금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뚫고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반도체 아직까지도 매우 좀 저렴해 보입니다. 저점 매수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봐야 되겠고 하나 마이크론이나 유프렉스 같은 요런 기업들은 IT 섹터가 좋지 않음에도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반도체 공급난 쇼티지에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 기업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특징 섹터는 테슬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 이슈인데요. 사실 이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처음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를 보실 때 이게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발성이냐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 이슈는 사실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걸 채택을 했고 계속 늘려 나가겠다. 중국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쪽 이슈는 계속 따라가야죠. 그렇죠? 좀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인테크가 오늘 자회사 탑 머티리얼이 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설계 및 제조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거의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코인테크가 또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요. 주가가 밀리질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 찍고 지금 아직까지 25%, 26%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2차전지 장비 업체들,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꼭 메모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가 좀 이제 원래 이전에 박근혜 동생 그 이제 박지만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이제 쓰이는 산화철 관련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지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좀 상승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세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넷이 LFP 이제 국제인증 취득 및 배터리팩 모듈 개발 소식으로 또 오늘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죠. 그쵸?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보면은 매물대를 다 돌파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된다. 특히 이런 핵심 이슈, 뭐 테슬라 이슈,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처럼 뭐 글로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KEC라는 요 좀 생소한 종목인데 디지털 콕핏.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서도 이 실내, 그러니까 전기차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요 터치 스크린을 테슬라에 이제 공급이 시작했다라고 뭐 이제 그렇게 밝히면서 KEC도 테슬라 이슈로 또 신고가를 요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기업들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겠다. 특히 뭐 이지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유프렉스 요런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니까요. 꼭 잘 보셨다가 수익으로 또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좀 이제 다소 좀 길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